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겠다는 고유 관세가 발표 직전에 연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효 시한인 4일 자정 직전에 양국 정상과 통화를 해서 한 달간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한 달 유예하면서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겼지만 이 관세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여전합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트럼프가 불어붙인 관세 전쟁 그 의도와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관세 부과 발표부터 유예까지 좀 이 과정들을 좀 한번 정리해 간단하게 주시죠. 좀 정리를 해야겠죠. 네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멕시코, 캐나다산 제품에게 25% 관세,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게는 추가적으로 10%를 더 부과하겠다 네.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마약성 물질인 펜타닐 그리고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를 막는 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일제히 미국에 대해 상응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전 세계 관세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보복 관세 발표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미국 안팎에서도 반대 우려가 급증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 일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고유 관세 적용을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네. 물론 마지막에 정상들과 대화는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4일 자정이 지나기 전인 3일 밤 미국 네. 시간으로 오후에 먼저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해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 극적으로 발표했고, 다음에 또 트루도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네. 통화를 해서 또 한 달간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와 통화 뒤 소셜미디어에 국경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멕시코 북부에 1만 명의 국경 수비대를 즉각 배치하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요구하던 마약 불법 이민자 단속에 화답했어요. 네. 또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한 달간 유예를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펜타닐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경에 새로운 기술과 인력을 배치하겠다. 국경 수비를 증가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국세 극한 대립과 전 세계 증시 급락 등 위기를 불러온 관세 전쟁은 한 달간 유예를 보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유 관세 명분이 불법 이민자 펜타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멕시코, 캐나다가 다 화답을 네. 하면서 조금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이것뿐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렇죠. 있어서. 그게 중론이죠. 예.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말하는 그 펜타닐 불법 이민자 문제, 특히 캐나다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네. 멕시코도 그 책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지난 시간에. 또 중국도 자국 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긴 하는데 그건 네. 다른 약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리고 그래서 펜타닐 문제는 미국 국내 문제지 왜 중국한테 책임을 묻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 이제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다목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에게는 거의 한 나라처럼 지낸 캐나다. 예. 미국엔 최우선 우방이죠. 거의 한 나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이 관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봐라. 우리가 캐나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니네 나라한테는 못할 것 같으냐. 이른바 위협과 협상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고 트럼프를 은근히 지지했던 보수적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조차도 네. 일일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고 제목하에서 중국이라면 몰라도 멕시코, 캐나다 같은 이웃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무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라고 비판했고, 이 일에도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의 낙인이 시작된다는 사설을 또다시 게재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지적처럼 미국 내에서도 캐나다, 멕시코에게 관세 부과해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되게 당혹스러워했죠. 어쨌든 간에 캐나다조차도 트럼프는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여줌으로써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는 위험령 그리고 캐나다를 시범 케이스로 하는 군기 잡기가 아니냐.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단순히 관세를 협상 도구만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우려도 커지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이 자체가 관세 자체가 목적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다는 거죠. 이게 트럼프는 관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다, 사랑하는 단어다 이런 말을 항상 했는데 예. 그 얘기 일단 다목적인 얘기죠. 우선 그가 주장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마가 운동, 그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제 정치적인 액션이라는 거죠. 네. 트럼프가 이제 이 관세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보호도 산업도 보호하고 너네 일자리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쇼잉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경제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이제 크게 경제 공약에 4가지 축이 있어요. 예. 하나는 감세, 정부 비용 축소, 규제 완화 그리고 관세입니다. 네. 근데 이 관세를 나머지 3개의 경제 공약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 분석이에요. 먼저 이걸 꺼내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1기 집권 때 2018년에 중국 등의 관세를 부과할 때 그 목적은 미국 일자리 회복을 들었어요. 즉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저 상대 국가들이 네. 공장이나 회사를 미국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자동차를 봐라.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세가 가져다줄 두둑한 수입, 즉 관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역대 보수 정부는 감세를 하면서 사회복지 비용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감세하게 되면 비용도 줄이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네. 트럼프는 이번에 감세를 말하면서도 사회복지 비용 삭감은 유지하겠다. 삭감하지 않겠다. 오히려 징역하겠다. 이렇게 네.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마가운동 지지층 저항력 백인 중하류층들을 의식하는 발언이죠. 그러니까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4조 6천억 달러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데 네. 관세로 그 세수 감소분을 벌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미국 전체 수입품의 약 28%를 차지한 캐나다, 멕시코에게 향후 10년 동안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2조 3천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약 감세분의 절반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관세 부과 여부로 2018년 때처럼 중국에게 미국 농산물 등 미국 상품을 의무 구매하게 할 수도 있고 현재 자동차가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는 등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감세, 규제 완화, 정부 비용 축소는 의회를 거쳐야 하는 등 갈 길이 멀고 장애가 많은데 네. 관세는 이번에 트럼프가 국가 비상 경제 권력법이라는 비상 입법 법을 동원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선포 신속하게 했습니다. 뭐 나머지 세계를 뒷받침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고율의 관세는 결국 미국 자체도 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인플레, 가격 인상 뭐 이런. 그렇죠. 교육도 부분들이죠. 위축시키고. 예. 미국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건 검증된 합의인데 이론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맞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상품 총액은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전체 수입의 28%, 중국은 한 13.5%를 차지합니다. 네. 미국 내 수입품의 약 42%에 해당하는 제품의 고율 관세를 물리면 해당 수출국들의 가격 경쟁력이 물론 약화되겠죠. 하지만 관세 부과와 인상은 상품 가격에 당연히 전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그럼요. 미국 외교협회가 낸 자료를 보면은 유가는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유가는 갤런당 약 50센트. 네. 미국 자동차는 대당 한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투자은행 ING에 따르면 미국 가계당 연평균 약 3,342달러가 더 추가 부담할 수 있다. 네. 또 미국 세무 및 컨설팅 회사 EYE에 따르면은 관세가 지난해 12월 연간 2.9%였던 인플레이션을 올해 0.4%포인트 더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2.8% 성장 미국 경제 올해는 1.5%, 2026년에는 네. 2.1%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도 예상하는데. 미국 철강 노조에 따르면 약 1조 3천억 달러 상품이 미국 캐나다를 오가는데 그래서 140만 개 미국 일자리와 230만 개 캐나다 일자리를 떠받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로 그런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이런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큰 걸로 예상이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관세를 고집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협상력해도 결국은 동맹이나 협력들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수입품의 13%인 중국산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결국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결국 관세는 미국의 동맹국한테 가는 피해들이 이제 대상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저는 미국 대외 정책이 어쩜 분쇄령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동맹이나 협력국들을 포섭해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왔어요.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군사력으로 동맹의 방위를 도와준 것이 미국의 패권과 이익에 직결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이제 그런 패권과의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미국은 직접적이고 직접적 이익을 추구하겠다.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익만 챙기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동맹이나 협력국을 포섭하고 표용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경쟁국들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맹이나 협력국을 대상으로 이익을 먼저 취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본질이 아니냐. 관세가 바로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이번에 3일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대표로 있는 정보효율부에서 미국의 대원조 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청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동의했다고 발표했어요. 미국은 이제 과거 같은 원조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동맹국에도 이렇게 이익만 취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비판받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인근 궁핍화 정책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를 갖다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역사의 교훈인데 1930년대 미국의 고율 관세 이른바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게 개정되어서 뭐 한 40% 50% 관세를 부과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 그 당시 미국이 세계 공장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나고 결국 파시즘이 바로 하고 2차 세계대전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런 게 역사의 교훈인데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사실 뭐 어디 좀 자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즉 자신의 세력권을 지향립해서 이를 기반을 하면은 미국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세 부과를 동맹국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인근 동맹국에게 먼저 가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7일에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해서 캐나다, 멕시코 물론 중국도 포함되긴 했었지만 이 얘기는 이 관세를 통해서 인근 우방도 확실히 제압하겠다는 거죠.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획득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런 게 말하는 것이 단지 관세와 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허풍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미 대륙 나아가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다시 미국의 확고한 세력권으로 굳히는 것이 트럼프 대외 정책의 최우선 사안이다. 그린란드도 사실 지지작적으로 온 북미 대륙에 떨어져 나가 있고 북미 대륙에 붙어 있는 섬이거든요.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획득을 주장한 이유도 중국과 러시아 영향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가 중남미계 그런 처음으로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서 첫 해외 순방을 파나마를 시작으로 한 중남미 5개국을 정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방문해 갖고서 파나마 운하 반환을 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중국 영향력을 배제 못하면 파나마 반환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냥 경제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린란드라든지 파나마 운하 획득 주장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국무장관 루비오는 중남미 순방에 앞서서 지난 30일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가 일극 세력만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다극화 세계, 지구 다른 곳에서 여러 열강이 있는 대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상원에서 자신의 인증청문회 때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 그런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일극체제였던 전후 세계 질서는 이제 한물 갖고 이제는 우리에게 해가 된 무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세계는 미국의 일극체제가 아니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전 세계 문제에 개입하는 세계 질서도 아니고 또 그런 세계 질서는 미국이 이제 동원하면 안 된다. 즉 미국의 쇠퇴를 인정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맥락이 있는데 방금 말했던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확고한 자기 세력권을 만들겠다 이런 것과 맥락이 같은 연결되는 건데 예.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나 제임스 몰로 이른바 몰로주의 이런 사람들은 네.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밖의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아메리카 대륙을 확고한 세력권을 구치해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게 훨씬 좋은 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의 미국 다시 이제 전 세계로부터 퇴각해서 유일 초강대국이 아니라 다시 아메리카 대륙을 자신의 확고한 세력권으로 하는 다극화 세계의 하나의 첫 번째 열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선포하는 관세도 기존 동맹 특히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을 확실히 제압한 도구로 쓰는 것 같다. 트럼프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러시아와 타협하려고 하고 북한과 핵 협상을 하고 적생국간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동맹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먼저 때리는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관세 정책이 단순한 경제 분야에 환영되지 않고 미국의 대외 정책과 세계 질서의 변화에 나오는 큰 변곡점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더 넓은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관세를요.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